반도체 관련한 기업들 중에서 근 3천여 개 기업들이 파산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같은 경우를 통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미분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길 건너편에 또 짓고 있어요. 그게 중국의 부동산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한순간 그 흐름이 틀어져 버리니까 그동안 이게 다 중복 투자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이런 질문 참 제가 많이 받는데요. 별다른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공식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각 성에다가 좀 투자를 해줄 수 있느냐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내수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반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완벽하게 많은 부분에서 커버를 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외적인 여건이 분명 안 좋아지고 우리의 전통적인 소비처이자 생산기지인 중국 시장과의 불안함 이런 게 분명 있긴 합니다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박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중국 경제가 정말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중국이 설립한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 중에서 근 3천여 개 기업들이 파산한 상태입니다. 이들 기업들 대부분이 대만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과 합작이라든가 공동 프로젝트를 할 것을 전제 아래서 설립을 한 것인데요. 미중 간의 갈등이 좀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길이 막히고 중국과의 교역에 부담을 느낀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그 프로젝트에서 한 발 한 발 빼기 시작하면서 어려워진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중복 투자가 된 건들도 많았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과잉 투자가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도모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요소고요. 중국은 아주 독특하게 GDP에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중국 경제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요소가 바로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또 부동산입니다. 올 연말까지 중국발 부동산 악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체 GDP에서 부동산 관련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근 5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도 지금 중복 투자, 과잉 투자 또 부동산 경기의 침체 이런 국면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내수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사이에서는 요즘 새로운 신조어가 대두되고 있는데 바로 전업 자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취업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나는 전업으로 자녀 생활을 계속 할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고요. 지금 헝다나 완다도 지금 채권 연장해 놓은 것이 올해 또 만기로 돌아가는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중국 부동산발 악재, 부동산발 위기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간 기업 중에서 2등에 해당되는 회사일 정도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리딩 회사들이 지금 어려워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원래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경기를 타는 인더스트리로서 경기가 안 좋거나 급격히 위축됐었을 땐 그 업계에서 시공 능력이나 시행 능력이 중간 또는 중하위권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되면서 이들 기업들을 리딩 회사들이 인수합병 해가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대우건설이 작은 건설사를 인수한다든가 이런 기조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가장 문제를 먼저 일으키고 있는 회사들은 헝다, 완다나 이런 리딩 회사들이에요. 중국의 건설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이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대체지, 대안이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발 악재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같은 경우를 통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미분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길 건너편에 또 짓고 있어요. 그게 중국의 부동산의 흐름이었거든요. 그게 지난 15년 가까이 계속됐었습니다. 근데 여기 짓고 있는 이 동네에선 또 가끔 들어가서 살고 있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저쪽에 또 지을 계획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계속 경제를 돌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한순간 그 흐름이 틀어져 버리니까 그동안 이게 다 중복 투자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이런 질문 참 제가 많이 받는데요. 우리 IMF 외환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이 전개될 가능성 극히 낮아요. 헝다, 완다 등의 이런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게 자금을 대어주고 대출을 해줬던 대표적인 자금의 원천들은 해외 자금이 아니라 중국 내부의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부의 자금들의 문제가 생길 뿐인 것이지 외환의 결제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글로벌한 어떤 이슈가 터지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중국 기업들이 요즘 이렇게 중국의 내수 시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일부러 파산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회사를 아예 국외에서 해외에서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인과 맞물리는데요. 앞서 첫 번째 요인은 중국 내수의 중복 투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요인은 미국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여러 투자 자금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죠. 중국에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미국 투자 회사들의 투자 중에서 양자 컴퓨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유의 투자들은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과 관련된 많은 투자 회사들이 중국에 직접 투자가 지금 어려워진 상태예요. 그런데 미국이 자국은 투자 못하는 상황에서 여타 국가들이 그 공백을 보고 오히려 투자를 해서 기회 요인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도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라는 권고 아닌 권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미래 신산업들 계속해서 투자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투자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중국 사업자는 일부러 망하게 하고 해외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중국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내수 경제가 지금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별다른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공식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각 성에다가 좀 투자를 해줄 수 있느냐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대나 삼성이나 LG 등 많은 기업들이 사실 예전에 이미 투자 검토를 많이 했던 지역들인데 본인들도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중앙정부가 각 성들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와라라고 많은 할당을 내려보낸 상황입니다. 그 할당을 채우기 위해서 중국의 성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나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중국의 성들이나 다른 성들이 공통적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독일이라든가 다른 많은 국가에서 이런 투자를 받기 위한 중국의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내수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반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악재, 이건 구조적인 악재다 보니까 단순히 금리 정책이라든가 중국의 위안화를 바탕으로 한 뭐 환율 정책 이런 기조만 가지고 쉽게 해결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의 어떤 저성장 기조 또는 더 나아가서는 경기 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앞으로도 저는 상당 기간 계속될 거다. 심지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도 디플레이션 현상에 빠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업인들조차도 생산과 고용과 투자 활동을 뒤로 미루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외국에서 중국 물건을 대거 사주는 기미가 보이기도 쉽지가 않고 외국에서 중국의 현지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수에선 이미 중복 투자가 많아서 뭔가 소소한 구조조정 내지 악재가 많이 터지고 난 뒤가 아니고서는 쉽게 활로를 모색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경제 위기로 인민들의 삶도 굉장히 힘들어졌을 것 같은데 좀 인민들의 실제 생활은 어떤지 좀. 모두가 힘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도 전 세계 다른 국가 못지않게 양극화가 심화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명품 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오히려 추세가 계속해서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에서 조금 외면받고 있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중국의 옛날의 국민소득이나 눈높이에는 우리나라 브랜드와 우리나라 제품 수준에는 상당히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화장품이나 한국산 의류 정도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 계층, 이런 분들이 소비하는 뭐 유럽산 명품 소비는 오히려 공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농민공이라고 해서 도시로 기회를 찾아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젠 반대로 중국의 대표적인 중산층들이나 서민들이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자신의 부모님 고향이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저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소비 여력이 충분한 계층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런 동네는 중국의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여전히 그냥 잘 굴러가는 나머지 지역에서 지금 중국의 디플레이션 현상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우리나라도 이런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부동산이라는 것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게 가계부채거든요. 개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온전히 100% 자기 돈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뇌관이 부동산 시장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의 버블이 일본처럼 전방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섰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부채가 늘어가는 기조도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초과 저축의 규모가 100조 원이 넘어선 통계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매년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숙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저축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는데, 그 통상적인 액수에 비해서 더 많이 저축한 금액이 지난 2년 반 동안 거의 100조 원에 가깝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현금 여력이 있는 일부 계층도 아직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 자금 여력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실수요자적인 형태로 지금도 매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을 하방으로 막는데 일조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과 똑같은 모습으로 무조건 귀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모습들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금 여력이 충실한 계층들이 호재성 있는 핫플레이스의 아파트들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양극화된다. 목이 좋은 동네와 그렇지 않은 동네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 같은 움직임으로는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잠깐 뭐 중국의 이런 부동산 문제가 뭐 외부로 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또 중국의 경제에 우리가 또 영향을 많이 받는, 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아예 영향을 안 받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당연히 중국이 부동산이 침체돼서 중국 내부의 위기가 돌 정도까지 되면 당연히 간접적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특히 전 세계적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대표적으로 중국인들이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 비중이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의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제조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국산 제품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또 적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적지 않은 학자들이 상저하고라고 해서 상반기보단 하반기의 경기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했던 그 근원적인 배경에는, 중국이 리오프닝 했으니 요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뭔가 활동을 해주겠지, 소비를 해주겠지라는 가정들도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상저하저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사실 거기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미래 유망적인 신산업이라고 불리우는 산업을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또 전기 자동차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인더스트리에서 모두 성과를 내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하지만 자동차 산업은 아예 없는 곳이고요. 2차 전지도 사실 산업 생태계가 없는 곳이죠. 일본은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취약하다 보니 지금 인수합병이나 통합으로 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만 미국의 견제 등으로 인해서 그게 조금씩 성과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벽하게 많은 부분에서 커버를 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외적인 여건이 분명 안 좋아지고 우리의 전통적인 소비처이자 생산기지인 중국 시장과의 불안함, 이런 게 분명 있긴 합니다만, 워낙 앞으로 이제 뻗어나갈 이제 초입에 들어온 산업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잘 메이드하고요. 미중 간의 갈등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더 찾아간다면 오히려 한국 경제가 더 좋은 기회도 마련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 힘들어진다 이런 뉴스를 보면은 이제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두려운 게 좀 더 크거든요. 그러면 좀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좀 더 넓게 생각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중국에 대한 어떤 무역 의존도는 조금씩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직접적으로 수출이 양이 적거나 교류 협력이 적었던 베트남 시장이 지금 급격히 우리나라의 가장 주력 교역국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재계 총수들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지금 찾아 나서면서 교두보를 새로 만드는 곳이 인도나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런 곳의 잠재적인 소비 여력과 그 다음에 생산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이 순간 다른 국가와의 커플링을 빠르게 쉬프트 해준다면 우리는 연착륙하면서 연착륙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